여기 한 이탈리아 가족들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주거지를 옮기고자 하는 부모님과 딸이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요. 딸은 어릴 적부터 중국에서 자라와서 한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에 한국에 주거지를 옮긴다는 것에 너무나도 싫은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간 지 단 몇 일 만에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던 딸이 완전 한국에 빠져버렸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공항 게이트 앞에 서서 여권을 꼭 쥐고 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은 소피아 마리니입니다. 저는 18살의 이탈리아 소녀로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합니다. 소피아, 빨리 와. 비행기 놓치겠어.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엄마는 이미 비행기 탑승 교량의 중간쯤에 있었고 새로운 모험에 들떠 계셨어요. 엄마의 그런 열정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익숙한 공항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중국에 살고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저는 그곳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곳에 친구도 있었고 제가 쌓아온 삶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이사 가야 했어요. 제가 아는 것은 모두 중국에서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마지못해 엄마를 따라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제 머릿속은 중국에서 배운 한국에 대한 사실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모방자들이라고 들었어요. 중국 문화를 모두 훔쳐서 자기 것인 양 주장한다고 했어요. 김치, 중국식 절임 채소의 나쁜 모방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전통 의상, 아름다운 중국 한푸의 모조품일 뿐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중국인으로만 생각했던 위대한 철학자, 공자도 한국인들이 자기 문화의 일부라고 거짓으로 주장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승무원의 환영 인사를 무시하며 좌석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 옆에 앉은 아빠가 제 손을 부드럽게 두드리셨어요. 너도 알게 될 거야. 테소로 보무라. 아빠는 이탈리아어 애칭을 사용하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너를 놀라게 할 거야. 저는 눈을 굴렸어요. 거짓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뭐가 저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익숙한 중국의 풍경을 보았어요. 베이징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국으로 이사 간다고 말했을 때 그들이 웃으며 거기를 왜 가? 라고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려고 노력하며 보냈어요. 도착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중국에서 들었던 반한국 정서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값싼 중국 엔터테인먼트의 모방이라고 비웃는 모습, 한국을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고 묘사하는 역사 수업들이 떠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더 싫어하게 됐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이는 것을 느꼈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아마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진짜 한국은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짐을 챙기고 출구로 향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한국의 공기를 처음으로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깨끗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간판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에 집중했어요. 이것이 이제 제 삶이 될 것이며 저는 그것을 이미 싫어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제 부모님은 거의 기쁨에 겨워 뛰어다닐 듯 했어요. 저기 스카이라인 좀 봐. 정말 아름답지 않니, 소피아? 엄마가 택시에 타면서 외치셨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투덜거렸어요. 고층 빌딩들과 세련된 건축물이 정말 인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다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이곳은 절대 제 집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택시가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지나갈 때 저는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뿌리 뽑히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제가 억누르려 애쓰는 작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강남이라는 동네에 있는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저조차도 외관이 괜찮아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3개월.
이곳에 3개월만 있어보고 그 후에는 부모님이든 아니든 저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제가 몰랐던 것은 그 3개월이 제가 한국, 중국,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나서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닿는 것을 느꼈어요. 생각보다 깨끗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의 모든 것을 싫어하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공항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가방 찾는 것부터 교통수단을 찾는 것까지 모든 것이 매우 매끄럽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저는 감동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다 쇼일 거야. 라고 혼자 생각하며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빠른 속도에 놀랐지만 얼굴은 계속 찡그렸어요. 부모님께 제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강남이라는 멋진 지역에 있었어요. 집에 들어섰을 때 입이 떡 벌어질 뻔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아파트 자체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모든 최신 기기가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빨리 입을 다물고 별거 아니야 라고 중얼거렸고 부모님은 감격하셨어요. 아빠는 오는 길에 본 혁신적인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죠. 엄마는 이미 모든 박물관과 유적지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고 반면에 저는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동네를 둘러보러 나갔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상점과 카페가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메뉴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맛없을 것 같아 마지못해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왔을 때 색과 배열이 아름다웠어요. 냄새도 유혹적이었어요. 하지만 맛없을 거라고 고집을 부리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 제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유명한 궁전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역은 붐볐고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친절한 할머니 한 분이 제 혼란을 알아채고 표를 사는 걸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올바른 열차를 탔는지 확인까지 해주셨고 그 친절함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친절에 감사하기는커녕 가짜였다고 스스로 확신했어요. 그녀는 외국인들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궁전은 거대하고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건물과 복잡한 디자인은 제가 전에 본 것과는 달랐어요. 잠시 동안 저는 감탄하지 않는 척하는 것을 잊었어요. 그러다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어차피 다 재건된 거겠지. 제가 큰 소리로 말했죠. 중국의 진짜 유적지랑은 다르잖아요. 엄마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소피야,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 하지만 저는 열린 마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온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화려한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부모님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어요. 3개월만 시간을 줘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엔 중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소피야. 엄마가 간청했어요. 여기서 발견한 것에 놀랄 수도 있어요. 나는 눈을 굴렸다. 이 나라에 대해 놀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잠시 동안 새로운 곳을 탐험한다는 설렘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그 느낌을 밀어냈어요. 한국의 어떤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고집스러운 태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을 받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평소처럼 짜증이 가득한 상태로 눈을 떴다. 이 낯선 나라에서 또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기로 했다. 혹시라도 거기서 한국이 모든 것을 중국에서 베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휴대폰을 챙겨 사진을 찍으러 나섰다. 박물관은 거대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겉모습만큼은 꽤 인상적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시원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다. 여름 더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휴식이었다. 전시품들을 둘러보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볼수록 더 혼란스러워졌다.
이것들은 중국 물건의 복제가 아니었다. 뭔가 달랐다. 독특하기까지 했다. 나는 아름다운 녹색의 도자기 앞에 서 있었다. 안내판에는 청자라고 적혀 있었다. 중국의 도자기를 떠올리게 했지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 색이 더 부드럽고 디자인은 더 섬세했다. 아름답죠?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약이 중국 청자와는 꽤 다릅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나이든 한국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다. 그는 친절한 눈빛에 회색 머리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탈리아어를 아세요? 나는 예의를 잊고 물어봤다. 그 남자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다. 저는 문화교류관으로서 오랜 세월을 이탈리아에서 보냈어요.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소피아예요. 나는 아직 약간 경계하며 말했다. 소피아 마리니입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아, 새로운 건축가이자 큐레이터 분의 따님이시군요. 한국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나는 망설였다. 솔직해져야 할까? 이 남자에게는 왠지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말하지만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다르네요.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 보였다. 제가 뭔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호기심이 생겨서 나는 그를 따라 다른 전시관으로 갔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재훈 씨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부드럽게 도전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고, 어떻게 그들이 아이디어와 문화를 공유했는지, 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고유한 것들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이 모든 것을 복제했다고 말했어요. 나는 힘없이 말했다. 내 주장이 점점 빈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재훈 씨의 눈이 슬퍼졌다. 중국에서 배운 것은 아마도 선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겠지요. 중국 정부는 종종 자신들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 정보를 바꿔놓아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재훈 씨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고대 한국 왕국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국 미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한국이 강력한 국가로 표시된 옛 지도를 보았다. 단지 중국 옆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혹시 한국이 자체적으로 알파벳을 발명했다는 것을 아셨나요? 재훈 씨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한자를 사용한 줄 알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글에 대한 전시관으로 나를 안내했다. 세종대왕께서 15세기에 이 글자를 만드셨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나는 낯선 기호들을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한자와 전혀 닮지 않았다. 그런데 왜 자체 알파벳이 필요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재훈 씨가 설명했다. 한자는 일반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내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건 내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다. 혼란스러움, 거짓말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점점 커지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가 투어를 마쳤을 때 재훈 씨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피아, 이 모든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한국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배울 것이 정말 많아요.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는 기분이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감사합니다. 나는 겨우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요. 재훈 씨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배운 것을 의심하는 것은 과거를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나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다. 어딘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벅찬 감정이 들었다. 생각할 것이 너무 많았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설렜다. 다시 한번 박물관을 돌아보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들로 가득 찬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한 곳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울의 오후 속으로 나서며 새로운 눈으로 도시를 볼 준비를 했다. 몇 주 동안 저는 재훈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에서 부정당했던 진실을 알게 해주는 가이드가 되었어요. 매일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도전하게 만드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어느 맑은 오후 우리는 전통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녹차의 달콤한 향이 공기를 채우는 가운데 저는 한글에 대한 최근 토론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15세기에 한왕이 발명한 것이라고요? 저는 아직도 믿기 힘들어 물었어요. 중국 문자에서 훔쳐온 게 아니고요? 재우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따뜻한 눈이 반짝이며 설명했어요. 맞아요. 세종대왕께서 보통 사람들이 읽고 쓰기 쉽게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드셨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압도된 느낌을 받았어요. 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중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재훈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제 때문이에요, 소피아. 다른 나라를 나쁘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하게 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 스며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덮쳐오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쉽게 무시했던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은 제 변화에 눈치채셨어요. 그들은 제가 드디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기뻐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한국 역사책을 읽는 것을 보며 미소 지으셨고, 아빠는 제가 재훈과 함께 다녀온 곳들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중국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유하려고 했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너 한국의 선전에 세뇌당한 거야. 한 친구가 메시지로 비난했어요. 어떻게 너가 중국을 배신할 수 있어? 또 다른 친구가 썼어요.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들의 적대적인 반응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배운 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몇 주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차서 여기에 왔어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독특함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채팅 앱을 열었어요. 중국 친구들의 환한 메시지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뇌당한 게 아니에요. 저는 썼어요. 그저 제 눈을 떴을 뿐이에요. 어쩌면 당신들도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네요. 제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제가 준비된 걸까요? 제가 이제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지지할 준비가 된 걸까요? 설령 그것이 옛 친구들을 잃게 만든다고 해도 저는 재훈과 그가 가르쳐준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만난 친절한 한국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제 초기의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저를 환영해 주었던 사람들 말이죠. 매일 제가 발견하고 있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생각했어요. 용기가 솟아오르며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대부분의 중국 친구들이 저를 차단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제 마음속 작은 한 부분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는 저를 가로막고 있던 거짓말과 편견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재훈과 또 다른 하루의 탐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았어요. 거울 속의 소녀는 몇 주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랐어요. 그녀는 더 행복해 보였고 더 열려있고 더 생기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제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너 정말 멀리 왔구나. 저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준비를 하며 서울의 번화한 거리로 나섰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어 갈수록 저는 서울에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한때 중국 도시의 저급한 모방이라고 무시했던 이 도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서울은 생기 넘치고 독특하며 그 자체만의 특별, 한 매력을 가득 담고 있었어요. 전통 한옥마을을 걷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곡선의 지붕과 나무로 된 벽이 어우러진 이 오래된 집들은 참 아름다웠어요. 놀라웠던 것은 이런 한옥들이 높고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같았어요. 음식도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이 그저 중국 요리의 저급한 버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큰 착각이었죠. 저는 한국 요리의 복잡한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중국 음식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국 음식은 그 자체로 고유의 개성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식 바비큐를 먹었을 때 그 분량과 수많은 반찬들의 조화에 깜짝 놀랐어요. 어느 저녁 부모님과 함께 한강에서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쇼를 보고 있었어요. 색색의 물줄기가 공중에서 춤을 추는 동안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아빠, 맞았어요. 저는 아빠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주셨어요. 난 네가 자랑스러워, 딸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저는 많이 변한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한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준 친절한 남자 재훈 오빠를 떠올렸고,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던 저를 이해해준 한국 친구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은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였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은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질문하는 법, 다른 생각을 듣는 법, 그리고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작은 것들이 저를 미소 짓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항상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한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라든지, 길을 잃거나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모르는 사람도 기꺼이 도와주는 것 같은 것들이요. 제 한국어 실력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어와 구절을 배우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각각의 단어가 마치 한때 무시했던 이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열쇠 같았어요. 어느 날 저는 엄마와 함께 현지시장을 방문했어요.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매운 떡볶이, 달콤한 호떡, 고소한 파전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상인들은 명랑한 목소리로 물건을 외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걷고 있을 때 한 가게의 할머니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셨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며 작은 국물 컵을 내미셨어요.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컵을 받았어요. 국물은 진하고 위안이 되는 맛이었으며 그 깊은 맛에 놀랐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렸고 할머니의 얼굴은 밝은 미소로 환해졌어요. 우리가 걸어가자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알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국물조차 먹어보려 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엄마 말이 맞다는 것을 알기에 웃었어요.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중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겉모습은 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몇 달 전 한국에 도착한 화가 나고 닫혀있던 소녀는 사라졌고 대신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고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집 그 이상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준 부모님께 감사했고 인내심 있게 진실을 보게 해준 재훈 오빠와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준 한국 그 자체에 감사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3달이 끝나갈 무렵 나도 놀랄만한 결정을 내렸다. 나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졌다. 정말이니? 엄마가 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반짝이고 있었다. 중국으로 돌아가려던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중국은 항상 내 일부일 거예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배울 게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는 한국의 한 대학에 입학했다. 나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더 배우기로 결심했다. 또한 내가 한국을 싫어하다가 사랑하게 된 여정을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편견에 도전하길 바랐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나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최신 블로그 글을 작성하고 있었다.
신선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졌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내 주위를 끌었다. 소피야, 함께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재훈의 다정한 얼굴이 미소를 띠고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빈자리를 가리켰다. 그가 자리에 앉자 그의 시선이 내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다. 아, 또 다른 블로그 글이네. 그가 물었다. 네, 나는 화면을 약간 돌려 그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며 대답했다. 한국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쓰고 있어요. 재훈은 몇 줄을 읽더니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많이 성장했네, 소피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나는 그의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잠시 멈췄다. 우리 주변의 카페가 사라지는 듯했다. 진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마음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것.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다. 그건 많은 어른들도 배우지 못한 교훈이지. 너 자신을 자랑스러워해도 돼. 그의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카페 창밖으로 붐비는 서울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이야기와 신념을 가지고 분주히 지나갔다. 그들 중 몇 명이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했을까? 감사함이 내 마음을 채웠다. 나를 이곳으로 데려와준 부모님께 감사했고 진실로 나를 인도해준 재훈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준 한국 자체에도 감사했다. 나는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오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항상 더 배울 것이 있고 더 많은 관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대신 계속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나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어떤 문화나 나라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아마도 놀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다음 몇 주 동안 내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편견을 극복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와 공유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었다. 어떤 날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화난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 하나에 대해 긍정적인 댓글이 10개는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이메일을 받았다. 그것은 중국에 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리웨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내가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공유하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많이 대화하지 못했다. 친애하는 소피아, 이메일은 이렇게 시작했다. 내게 사과해야겠어. 네가 한국에 대해 좋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중국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 블로그를 보고 나서 궁금해졌어.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조사해봤고. 네가 맞았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 내 눈을 열어줘서 고마워. 리웨이의 말을 읽고 나는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다. 내 친구가 마음을 돌린 것이 기뻤지만 우리가 오해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느꼈다. 그날 저녁 한강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며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답고 반짝이는 장면을 만들었다. 1년 전만 해도 나는 이 아름다움을 무시하며 한국의 어떤 것도 중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내가 한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중국을 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경쟁이 아니었다. 두 나라는 각기 고유한 아름다움과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내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중국과 한국 학생들을 함께 모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선입견에 도전하며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컴퓨터로 달려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이디어를 타이핑하며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목적의식을 느꼈다. 나는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 다리를 놓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몇 달 전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화와 편견으로 가득 찬 소녀를 떠올렸다. 지금은 거의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한국은 나를 바꿨다,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고 내일이 가져올 것들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만들어야 할 다리도 많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